저는 엘리자 스콧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캐나다 출신 외교관이죠. 대학을 졸업 후 10년간 캐나다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지난 5년간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서울로 왔을까요? 왜 15년간 쌓아온 안정적인 외교관 커리어를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한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곧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도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화죠.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변화의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살면서 문화 차이를 크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중국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에 흥미를 느꼈죠. 2019년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발령받았을 때 정말 설레었어요. 드디어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자금성을 걸으며 역사의 웅장함을 느꼈고 798 예술고에서 현대 중국의 창의성을 봤죠. 업무도 도전적이었어요. 양국 간 무역 협정 논의에 참여하면서 외교관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부터 중국 사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역이었거든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근하는데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밀어붙이는 건 기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임신한 여성이 지하철에 탔는데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배를 감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지하철 안에서는 매일 소란스러웠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음식을 먹으면서 냄새를 풍기는 사람, 심지어 침을 바닥에 뱉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사관 업무도 점점 버거워졌어요. 중국 정부 관료들과의 미팅에서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일도 다반사였죠. 어떤 날은 3시간을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그냥 안 나타나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가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외무장관이 방중했을 때였어요. 베이징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공식 만찬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온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물이 안 나와요. 내일 되면 고쳐줄게요. 만만디라는 말이 확 스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외무장관님이 차가운 물로 씻어야 했던 그날 밤,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나라에서 외교관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어요. 더욱 힘든 건 동료들의 태도였습니다. 베이징에 온 지 5년 된 선배 외교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엘리자, 여기서는 기대하지 마.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버텨. 어차피 중국 사람들은 안 바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우울해졌어요. 이렇게 체념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거리에서도 불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빨간불에도 그냥 건너고 차들도 보행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횡단보도에서 거의 차에 치일 뻔했어요. 저녁에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메마른 걸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제 몸과 마음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대기오염이었어요. 베이징의 겨울은 정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왔어요. 창문을 열 수도 없었죠. 하루 종일 실내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사관 숙소 창문을 통해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말이죠. 15년간 쌓아온 외교관 커리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도 항상 불만이 나왔어요. 이 나라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정말 한계예요. 하지만 모두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참고 버티자는 식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기회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번의 출장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상에 지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혹시 직장이나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2024년 3월, 갑작스럽게 서울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였죠.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업무상 필요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베이징에서도 충분히 바쁜데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한다니 말이죠.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냥 빨리 끝내고 돌아오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기내에서도 업무 자료만 봤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었거든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도 전혀 관심 없었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일단 공항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베이징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죠. 바닥도 반짝반짝하고 천장도 높고 시원했어요.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중국어와 영어만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세심하더라고요. 특히 발음도 정확했어요. 베이징에서 듣던 어색한 영어 안내방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Welcome to Korea, enjoy your stay.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환영한다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베이징 공항 직원들은 항상 무표정했는데 이런 친절함은 처음이었어요. 입국 수속도 정말 빨랐습니다. 줄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베이징에서는 항상 밀고 당기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났는데 여기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지하철 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베이징 지하철의 소란스러움과는 정반대였죠. 거기서는 항상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도서관 같았어요. 이런 질서가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나이 든 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양보해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표지판이 정말 친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든 안내가 되어 있었고 색깔별로 노선이 구분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와 음성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심함이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랫폼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 있더라고요.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차례대로 탔습니다. 밀고 당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임신부가 타자 바로 3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죠. 아, 이게 시민의식이구나.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였어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정말 궁금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말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 캐나다. 좋은 나라죠. 한국에 볼 것도 많으니까 시간 날 때 구경 많이 하세요. 그리고는 서울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경복궁, 명동, 홍대, 강남까지. 이런 친절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베이징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했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혹시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추천해 드릴까요? 정말 진심으로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친절한 척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는데 직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지도도 주시고 근처 맛집까지 표시해 주셨어요. 베이징 호텔에서는 이런 서비스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단 몇 시간 만에 느낀 차이가 정말 컸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부터 사회 시스템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서울 출장 둘째 날 외교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진 회의였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조금 아팠지만 중요한 미팅이라 참고 갔어요. 아마 베이징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시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직원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더라고요. 자료도 완벽했고 진행도 효율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회의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거기서는 항상 중구난방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의 도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식은땀도 나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결국 회의를 중단하고 먼저 나와야 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정말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플랫폼에서 그냥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났을 때 저는 영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영무원 한 분과 의료진으로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의식을 잃고 깨어난 곳이 병원이 아니라 지하철역이었거든요. 서울역에서 환승하려다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잃은 채로 쓰러졌는데 눈을 떴을 땐 영무원과 의료진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역내 CCTV로 상황을 보고 바로 달려왔어요. 혈압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안정되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이렇게 신속한 응급 대응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영무원분의 말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자동제 세동기 AED와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119와의 협조 체계 덕분에 의료진도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이런 정교한 시스템은 보기 어려웠기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르고 편한 교통 시스템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세심한 도시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즉시 영무원을 불러주고 저를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말이죠. 영무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 한 학생이 뛰어와서 신고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승객분들이 도와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요. 모두들 정말 걱정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베이징에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모른 척하거나 귀찮아했을 테니까요. 영무원분이 계속 걱정해 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병원에 가실까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혹시 연락할 분 계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의료진분도 계속 상태를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맥박은 정상이고요. 혈압도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푹 쉬시는 게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행히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영무원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지하철보다는 택시가 나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챙겨주시는 마음이요. 베이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치우기만 급급했을 텐데 여기는 정말 달랐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영무원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외국분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네요. 그리고는 명함까지 주시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친절함이 가능한 건가 싶었습니다.
택시가 와서 탈 때도 영무원분이 기사님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조심히 모셔다 드려야 해요. 호텔까지 안전하게 부탁드려요. 기사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호텔로 가는 길에 기사님이 계속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춥지는 않으세요? 창문 열까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기사님이 직접 로비까지 따라와 주시면서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호텔 직원들도 바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시스템은 정말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시민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구나.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징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봤습니다. 아마 병원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 숙소 근처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외교부 김 과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어요. 할머니가 50년째 운영하고 계신 전통 한정식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정식을 먹어보는 거였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느낌이었어요. 베이징의 식당들은 대부분 화려하거나 인공적인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전통 그림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나오셔서 인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음식 처음 드셔보세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테이블에 나온 반찬만 15가지가 넘었어요. 김치,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각각 다른 맛과 영양을 담고 있었어요. 색깔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시금치 나물이고 몸에 철분이 많아요. 이건 도라지 무침인데 기침에 좋아요. 김치는 유산균이 많아서 소화에 도움돼요. 정말 각각의 반찬에 영양학적 의미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주로 기름진 음식을 먹었었는데 한국 음식은 정말 달랐어요.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무엇보다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색깔도 자연스럽고 신선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김 과장님께 들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지금은 어떠세요? 정말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특히 삼계탕을 먹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직접 가져와 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이게 최고예요. 삼계탕이 보약이거든요. 감기약보다 나아요. 인삼, 대추, 마늘이 다 들어가 있어서 기력 회복에 정말 좋아요.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닭고기도 부드럽고 국물도 진짜 깔끔했습니다. 인공 조미료 맛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계속 챙겨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외국 나와서 고생 많으시죠? 우리 음식이 입에 맞나 모르겠네요. 정말 친손녀를 대하듯 챙겨주시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식사 도중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었고 상대방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나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캐나다요? 아, 좋은 나라죠. 한국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데 입에 맞으세요? 더 드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김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에요. 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넣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우리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식사 중에 다른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음식 맛있죠?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건강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가격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고 푸짐한 식사가 베이징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게다가 물도 깨끗하고 반찬도 리필이 무료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또 오세요. 다음에는 다른 음식도 해드릴게요.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정말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나오는데 할머니 며느리분이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거 인삼차예요. 호텔에서 드세요. 몸에 좋아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마음씨를 어디서 받아봤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사람을 대접하고 건강을 챙기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먹던 음식들을 생각해보니 대부분 자극적이고 기름졌어요.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문화였죠. 음식점 직원들도 불친절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였어요. 그때부터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시도해봤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까지. 먹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에 정성을 들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 음식이 있나요? 한국 음식 추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에바는 제 인생을 바꾼 사람 중 하나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한국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전화하는 외국인을 봤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워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에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한국에 온 지 3년 됐거든요. 베를린에서 한국학을 전공했어요. 에바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본 케이팝 영상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이 언어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이렇게 체계적인 언어는 처음 봤어요. 독일어보다도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에바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에바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케이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요. 독일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정서와 사람들의 마음씨에 매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바의 말에 정말 공감이 됐어요. 에바가 제안했어요. 시간 있으면 한글 전시회에 같이 가보자고 말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동이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과정부터 한글의 과학적 원리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전시를 보면서 에바가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의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문자 하나하나에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다니요. 에바가 계속 설명해줬어요. 배우기도 쉽고 표현력도 뛰어나죠. 24개 글자로 수만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정말 효율적인 문자 체계예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민주성이었어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에바가 설명해줬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문자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전시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500년 전에 이런 민주적 사고를 가진 왕이 있었다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에바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글은 컴퓨터 시대에도 정말 유리해요. 조합형 구조라서 입력하기도 쉽고 검색하기도 편해요. 미래를 내다본 문자 같아요. 그날 오후 에바와 함께 인사동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바는 한국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었어요. 각자 알아서 사는 문화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배웠어요. 정말 제2의 고향 같아요. 에바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부러웠어요. 독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틀려도 웃으면서 고쳐주고 잘하면 정말 기뻐해줘요. 에바가 가르치는 외국인 한글 교실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미국, 프랑스, 브라질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모두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서 왔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저녁에 전통차 가게에서 차를 마시면서 에바가 물어봤어요. 엘리자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베이징과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단 며칠 만에 한국에 완전히 반했다고 말이죠. 에바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요. 사람들도 따뜻하고 문화도 깊이가 있고요. 에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외국인까지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구나.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적 매력이 있는 곳이구나. 그날 밤 헤어지면서 에바가 말했어요. 엘리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여러분도 어떤 만남이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나요? 에바와의 만남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만남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일주일간의 출장이 끝나갈 무렵 캐나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모님과 남편 마이클 모두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엘리자, 정신 차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모험을 하려고 하니? 중국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한국에서 뭘 할 건데? 아버지도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 한국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 내 미래를 생각해봐. 마이클은 더 강하게 반대했어요. 엘리자, 정말 미쳤어?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집도 있고 토론토에서의 미래 계획도 있잖아.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며칠 출장 다녀왔다고 인생을 바꾸겠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서울로 초대했어요. 직접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말이죠. 엄마, 아빠, 제발 한 번만 와보세요. 직접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됐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계속 부탁드려서 결국 오시기로 하셨어요. 일주일 후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갔을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공항이 참 깨끗하네. 베이징 공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영어를 하시니까 간단한 영어로 서울 소개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택시기사가 영어로 설명해주네. 정말 친절하다. 첫날 지하철을 태워드렸는데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정말 감탄하셨거든요. 이렇게 질서정연한 지하철은 처음 봐.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네. 토론토보다도 질서가 좋은 것 같아. 지하철역의 편의시설도 부모님을 놀라게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잘 되어 있고. 정말 잘 관리하는구나. 둘째 날에는 청계천을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부모님이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정말 잘 만들어놨네. 물도 깨끗하고 조명도 예뻐. 어머니가 특히 감탄하셨어요. 여기서 산책하면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 이런 곳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겠어. 청계천에서 만난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지하철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어지러워하시는 걸 본 한국 고등학생이 자리를 양보해드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거든요. 저 학생이 외국인인 우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네. 정말 착한 아이야. 부모님이 잘 키우셨네. 그 학생도 부끄러워하면서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매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구나.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북촌에서 만난 할머니가 부모님께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정성껏 설명해 주시네.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신 분이야. 저녁에는 제가 처음 갔던 그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모님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엘리자 부모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딸이 정말 착해요. 자주 와서 안부도 물어보고요. 부모님이 한정식을 드시면서 정말 놀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감탄하셨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이런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어머니도 할머니의 마음씨에 감동하셨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어. 정말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것 같아. 그날 밤 호텔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엘리자야,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하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 베이징과는 정말 다르구나.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안전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해. 여기서 살면 마음이 정말 편할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지지해줄게.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자,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하지만 모든 걸 잘 준비하고 결정해야 해. 부모님이 캐나다로 가신 후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할 것인가? 15년간 쌓아온 커리어, 토론토의 집, 안정적인 미래를 모두 버릴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걱정이 컸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언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때 한국 외교부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중국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외교관이 본 동북아 국가들의 시민의식과 사회 발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준비했어요. 베이징에서의 5년 경험과 서울에서 느낀 차이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한국 외교부대 회의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외교관들, 학자들, 언론인들까지.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외교관으로서 5년간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경제성장과 시민의식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공의식이나 배려 문화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성숙함과 배려심이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의 질서, 응급 상황에서의 시민 대응,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까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중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쓰러졌을 때 시민들과 영무원들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한정식집 할머니가 어떻게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는지 말이에요.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의 힘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적 매력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자 참사관의 관점이 정말 신선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외교부 국장님도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장점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외교부에서 글로벌 협력관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엘리자 참사관,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자리가 있는데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베이스로 1년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게 운명의 기회인가? 아니면 무모한 모험인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컸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 외교부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어. 정말 좋은 기회야. 마이클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엘리자, 정말 미쳤어? 베이징에서의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한국에서 1년 계약직을 하겠다고? 말이 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질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중국 대사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놀랐어요. 엘리자, 정말 미쳤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 거기서 뭘 할 건데? 상관인 총영사도 저를 불러서 만류했습니다. 엘리자, 다시 생각해봐. 한국에서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적응도 쉽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승진도 보장되어 있고 연금도 있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총영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모두들 아쉬워했지만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엘리자, 한국에서 잘 지내. 자주 연락해. 그리고 후회하면 언제든 다시 와. 마지막 날 베이징 시내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힘들기도 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한국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여보, 드디어 떠나.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당신도 시간 날 때 꼭 와봐. 분명 이해하게 될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잘했어. 그리고 행복해야 해. 언제든 힘들면 캐나다로 돌아와. 자주 연락하고. 비행기에 타면서 정말 설레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베이징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동네 마트 사장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알고 천천히 말해주시고 틀린 발음도 웃으면서 고쳐주셨죠.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외국분이시네요. 라면 처음 드세요? 이거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건 순한 맛이고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물 550ml에 면하고 스프 넣고 혹시 대파가 있다면 대파 조금 넣고 5분 정도 끓이면 돼요. 계란 하나 넣으면 더 맛있어요. 마치 딸을 챙기는 어머니 같았어요. 외교부에서의 일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매일 깨달아요. K컬처, 한글, 한식, 한국의 시민의식까지. 이 모든 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이었거든요. 현지에서 온 교육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교육열과 시스템을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복잡한 업무 회의도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동료들이 정말 끈기 있게 도와줬거든요. 엘리자 씨,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격려를 받을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하는 세계 시민 교육 강의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외국 문화를 소개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는 일이죠.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요. 어느 날 6학년 학생이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왜 한국이 좋아요? 캐나다가 더 부자 나라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 캐나다도 좋은 나라야. 하지만 한국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있어.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은 계속 한국에서 살 거예요?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야. 남편 마이클도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엘리자, 정말 미안해. 내가 한국을 너무 편견으로 봤네.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마이클이 가장 놀란 건 한국의 안전함이었어요. 밤 12시에 홍대 거리를 혼자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 토론토보다도 안전한 것 같아. 지금은 토론토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동네에서도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저희 동네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예요. 옆집 할머니는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래층 젊은 부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세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옆집 할머니가 직접 생강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엘리자야, 몸살 났다면서? 이거 먹고 푹 쉬어. 감기약보다 나을 거야. 정말 친손녀를 대하듯 챙겨주시는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래층 부부는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데려가 주셨어요. 템플스테이도 함께 가고 전통 공연도 보러 가고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도 먹어봤어요. 엘리자 언니,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축제였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우리 마을 사람으로 받아줬거든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축제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자 씨, 우리 동네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세계가 넓어진 기분이에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주민들이 제 생일을 챙겨주신 거예요. 제가 언제 생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엘리자 씨 생일이죠? 우리가 미역국 끓여놨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 먹거든요. 한국의 전통을 배우면서 이 나라의 문화에 더욱 매료되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까지. 이런 가치들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저를 치유했어요. 베이징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감까지 모두 치유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될까? 정말 축복받은 곳에 살고 있구나.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력만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베이징에서의 5년이 제게 외교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줬다면 서울에서의 1년은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이곳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 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왜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왔는지 이제 알겠어. 이곳에는 정말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어. 지금 저는 한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정식 구성원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적이 있나요? 용기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큰 변화가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울이 저를 고쳤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곳이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